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4번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4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토양오염 정화 방법인 바이오벤팅 공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배출가스 처리에 추가 비용이 없다. 답은 지상의 활동에 방해 없이 정화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답은 주로 포화청에 적용한다. 답은 장치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하다. 자, 이 문제 조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화청에 적용할 수 있느냐, 불포화청에 적용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도 가장 쉽게 출제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바이오벤팅이라는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죠? 포화청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불포화청에 사용하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불포화청이라는 거 꼭 숙지를 해 놓으세요. 주로 오답이 되는 문구예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의 폐기물 중에서 불륜 성분이 70%, 불륜 성분이라는 것은 타지 않는 성분, 가연 성분은 30, 타는 성분, 이 지역의 폐기물의 발생량은 1.4kg/인일이다. 인구가 5만 명인 이 지역에서 불륜 성분의 60%, 가연 성분의 70%를 회수해서 이 중에 가연 성분으로 SRF를 생산한다면 SRF의 일일 생산량은 고형화 연료를 SRF라고 해요. 자, 따라서 SRF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자, 먼저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양 1.4kg/인일. 자, 이 중에서 탈 수 있는 성분을 우리가 연료로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가연 성분이 30%입니다. 그래서 0.3을 곱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는 인구가 몇 명? 5만 명.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자, 이 중에서 70%를 회수해. 가연분의 70%를 회수하고 불연분의 60%를 회수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100%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따라서 회수율이 70%니까 70% 0.7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kg/1이 나오는데 정답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일 생산되는 우리가 연료를 톤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14.7톤/1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화 방법 중에서 뒤집기식 퇴비단 공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일반적으로 설치 비용이 적다. 답은 공기 공급량 제어가 쉽고 악취 영향의 반경이 작다. 답은 운영 시 날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답은 일반적으로 부지 소유가 크나 운영 비용이 낮다. 자, 여기서 설명이 틀린 것은 공급 공기량 제어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그리고 악취 영향 반경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단점 중에 하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호기성 퇴비화 공정의 설계 운영 고려인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변의 공기 채널링이 원활하게 발생하도록 반응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교반하거나 뒤집어 줘야 한다. 우리가 채널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게끔 규칙적으로 우리가 교반하거나 뒤집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가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퇴비단의 온도는 초기 며칠간은 50에서 55도씨를 유지하여야 하며 활발한 분해를 위해서는 5도씨 정도 올라갑니다. 55에서 60도씨가 적당하다. 그리고 퇴비화 기간 동안 수분 함량은 50에서 60%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초기 CMB, 탄소와 질소비를 CMB라고 그러죠. 따라서 초기 CMB는 25에서 50이 적당하다. 다시 말해서 30 전후가 적당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구가 40만 명인 도시의 쓰레기 배출원 단위가 1.2kg/인대이고 밀도는 0.45톤/m의 삼성으로 측정되었다. 쓰레기를 분쇄해서 그 용적이 3분의 1로 되었으며 분쇄된 쓰레기를 다시 압축하면 또다시 3분의 1의 용적이 축소되었다. 분쇄만 해서 매립할 때와 분쇄, 압축한 후에 매립할 때 두 경우의 연간 매립 소요 면적의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트렌치 깊이는 4m,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38번은 여러분들 실기시험에서 먼저 나왔던 문제거든. 그래서 실기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필기시험으로 지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립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이 한 쌍, 나누기 밀도 곱하기 매립 깊이가 한 쌍.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립 면적을 계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분쇄를 하면 용적이 3분의 2가 된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압축해서 다시 3분의 1 용적이 축소된 경우, 두 가지로 계산하거든요. 그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요 면적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분쇄를 해서 용적이 3분의 2, 분쇄를 해서 용적이 3분의 2로 된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양이 1.2kg/인일. 자, 그리고 인구수가 40만 명. 그러면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1년은 365일. 자, 그런데 분쇄를 하니까 용적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3분의 2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3분의 2가 됐다는 소리는 3분의 2가 감소된 게 아니고 3분의 2로 됐다는 소리니까 실제로 3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만약에 1-로 계산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려고 하면 1-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부피 감소율은 3분의 1이 감소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나누기 밀도는 450kg/m의 삼성, 매립 높이는 4m.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64,888.89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럼 2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 다시 압축하니까, 다시 1번에서 다시 압축을 하니까 3분의 1의 용적이 축소됐어요. 3분의 1의 용적이 축소됐다. 그러면 2번에서는 3분의 1이 된 게 아니고 압축을 하니까 3분의 1이 감소된 거예요. 그럼 다시 얼마가 된 거죠? 3분의 2가 돼 있다는 거죠. 부피는. 그죠? 자, 따라서 1번에서 계산된 값 64,888.89제곱미터에서 압축을 하니까 3분의 1이 축소돼서,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부피 감소율 1-3분의 1을 하든지 안분의 3분의 2를 곱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43,259.26제곱미터. 따라서 소요 면적의 차이는 1번에서 나온 값과 2번에서 나온 값을 어떻게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21,629.63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꼭 맞춰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매립 면적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밀도 곱하기 깊이가 한 쌍, 꼭 정리를 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양 오염의 특성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오염 역량의 국지성,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맞습니다. 답은 피해 발현의 급진성이 아니고 서서히 발생하죠. 그래서 완만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답은 원상복구의 어려움, 한번 토양은 오염되면 처음처럼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타환경인자와 영양관계의 모호성,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처리하기도 어려워요.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3%의 고용물을 함유한 15만 kg의 설러지를 농축한 후에 소화주로 이송할 경우에 농축 설러지의 무게가 7만 kg이다. 이때 소화주로 이송한 농축된 설러지의 고효물의 함유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 동일하죠. 숫자만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자, 6.3%의 고효물이라고 그랬으니까 TS1, 그리고 15만 kg이 W1, 자, 그리고 7만 kg이 W2, 그리고 농축한 설러지의 고효물의 함유율 TS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설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죠. 근데 지금 문제처럼 고효물이 나와 있으면 100-P1 대신에 TS1, 100-P2 대신에 TS2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W1이 15만 kg 곱하기 고효물 함량이 6.3%. 자, 는 W2가 지금 얼마죠? 자, W2가 7만 곱하기 TS2. 따라서 자, TS2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비해서 풀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과목 폐기물 소각 및 열회수입니다. 41번 쓰레기의 발열량을 H,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열 손실을 Q, 태우고 난 후에 재의 열 손실을 R이라고 했을 때 연소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자, 연소 효율이라는 것은 발열량에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손실과 재의 열 손실을 빼줘요. 그러면 H-Q-R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발열량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되니까 가번이 정답.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 전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완전 연소의 경우에 고유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고유 발열량이 가장 크다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연료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메탄이라는 것은 CH4, 에탄은 C2H6, 프로판은 C3H8, 부탄은 C4H10. 그러면 탄소와 수소가 가장 많은 게 발열량이 가장 높을 거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충분한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연속 주입을 위한 폐기물의 일반적인 저장 시설의 크기로 적당한 것은 2에서 3일분.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로판 C3H8, 부탄 C4H10이 40%와 60%로 혼합된 기체입니다. 1S의 삼성이 완전 연소됐을 때 발생되는 CO2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프로판부터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여기는 H가 2개니까 2분의 8은 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하시면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6개, 1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합이 10개. 그럼 이렇게 앞에 오는데 여기서 2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산소 계산하면 2개짜리가 4개, 그럼 얼마죠? 8개. 1개짜리가 5개. 그러면 13개. 13개가 이렇게 오토 앞에 오죠. 2분의 13은 6.5개.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프로판이 지금 40%, 부탄이 60%. 그래서 40대 60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중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뭐죠? CO2. 따라서 CO2의 부피는 개수비. 따라서 여기서 CO2가 3개짜리가 40%, 4개짜리가 60%. 그러면 3개짜리가 40%, 4개짜리가 60%. 그러면 결론적으로 3.6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교환기 중에서 과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포화전기에 다량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과열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과열도가 높은 전기를 얻기 위해서 설치한다. 맞죠? 다만 일반적으로 보일러 부하가 높아질수록 대류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자, 대류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가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반면에 방사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일러 부하가 증가할수록 대류 과열기의 과열 온도는 비례하고 보일러의 부하에, 반면에 방사 과열기의 과열 온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류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높아지고 방사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낮아진다. 자, 그리고 답은 과열기는 그 부착 위치에 따라서 전열 형태가 다르다. 자, 그리고 답은 방사형 과열기는 주로 화염의 방사열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일러 부하가 높아질수록 대류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상승하고 반면에 방사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낮아진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열교환기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죠.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꼭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 부하와 방사 과열기는 반비례, 반면에 대류 과열기에는 비례관계.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로판이 고위 발열량이 24,300kcal/sm의 삼성일 때 저위 발열량은 물었어요. 그럼 일단은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되니까 프로판 탄소 D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HD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여기 두 개짜리니까 2분의 8은 4가 되는 거죠. 자, 산소는 화살표 오른쪽에서 맞춥니다. 두 개짜리가 3개, 한 개짜리가 4개, 합이 10개. 그러면 O2 앞에 오면 2분의 10은 5. 자, 이렇게 맞춰놓으면 지금 우리가 기체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의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잠열, 다시 말해서 480 곱하기 H2량이거든요. 그래서 H2량이라는 것은 반응식에서의 발생하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2량은 몇 개? 4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위 발열량 24,300kcal/sm의 삼성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량의 개수가 4개.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료는 일반적으로 탄화수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액체 연료의 질량 조성비가 탄소가 75%, 수소가 25%일 때 탄소와 수소의 물질량의 비는, 자, 그럼 탄수소비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탄소는 75%, 수소는 25%인데 탄소는 원자량이 10이죠. 수소는 1. 그래서 75% 나누기 12. 12는 탄소의 원자량이에요. 자, 그리고 25% 나누기 1. 수소의 원자량. 그래서 계산하면 0.25.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8번에 보시게 되면 황화수소를 우리가 H2S를 황화수소라고 그러죠. 또는 유화수소라고 하죠. 1S 미테일 삼성의 이론 연소 공기량은 얼마이냐? 자, 먼저 H2S를 연소를 시켜보면, 자, H가 O하고 만나면 H2O, S가 O하고 만나면 SO2. 그죠? 그래서 H 2개, 오른쪽에도 2개, S 1개, 오른쪽에도 1개. 자, 산소, 여기 1개, 여기 2개, 3개. 그럼 여기 몇 개가 되죠? 1.5개. 그러면 최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먼저 산소량을 계산을 해요. 최적은 개수 곱하기 22.4죠. 22.4S미테일 삼성의 H2S일 때 산소 1.5 곱하기 22.4S미테일 삼성, H2S 1.1S미테일 삼성일 때 산소. 따라서 산소를 계산한 다음에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론 산소량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를 나눠주면 7.14 S미테일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나 질량비를 이용해서 전환을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49번. 소각로에서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배기가스의 열을 전량 회수해서 급수 예열을 한다고 한다면 급수 입구 온도가 20도씨일 경우에 급수의 출구 온도는 급수량은 1000kg/hr, 물의 비열은 1.03kcal/kg 도시, 배기가스 유량은 1000kg/hr, 배기가스 입구 온도는 400도씨, 배기가스의 출구 온도는 100도씨, 배기가스의 평균 정화 비율은 0.25 kcal/kg 도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급수의 출구 온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급수의 출구 온도는 배기가스의 발생 열량 나누기 급수량 곱하기 물의 비열 전체 플러스 급수 입구 온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급수가스의 발생 열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급수가스의 발생 열량이라는 것은 배기가스 유량 1000kg/h죠. 그 다음 배기가스의 평균 정합 비열 0.25 kcal/kg 도시, 그리고 온도차 400도씨 마이너스 100도씨. 따라서 계산을 하면 75,000kcal/h라는 배기가스의 발생 열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급수의 출구 온도는 배기가스의 발생 열량이 75,000kcal/h로 계산을 했으니까 나누기 급수량은 시간당 1000kg. 그죠? 그리고 물의 비열은 1.03 kcal/kg 도시. 그리고 플러스 급수의 입구 온도는 20도씨. 따라서 92.82도씨라는 급수 출구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단로 방식의 소각로에서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갑은 유해 폐기물의 완전 연소를 위한 2차 연소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2차 연소실이 필요한 소각로가 다단로죠.
나번에 먼지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적은 폐기물 연소에 유리하고 나번에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온도 반응이 더디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죠. 반면에 2차 연소실이 필요 없는 것은 유동층 소각로는 2차 연소실이 필요가 없죠. 왜? 미연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51번에 보시게 되면 화격자 연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이 휘발성이 많고 열분해하기 쉬운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 상향식 연소 방식을 쓴다. 여기서는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 연소 방식을 씁니다. 나번 이동식 화격자는 주위 폐기물을 잘 운반시키거나 뒤집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많거나 플라스틱과 같이 열에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서 화격자 막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화격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4번, 체류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 길고 교반력이 약해서 국부 가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2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 공정과 비교했을 때 열분해 공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소각 공정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발열 반응. 반면에 열분해 공정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흡열 반응,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니까. 자, 가번 배기가스량이 적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의 발생량도 적습니다. 다음에 황 및 중금속이 효연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높죠. 그리고 답은 질소산화물 NOx의 발생량이 적다. 라번의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므로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높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3번 화상부하율. 화상부하율이라는 것은 연소량에서 화상면적을 나눠준 값입니다. 화상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화상부하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연소량을 늘리거나 그리고 화상면적을 줄인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화상부하율이 너무 크면 로 내의 온도가 저하하기도 한다. 여기서 로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로죠. 자, 그리고 답은 화상부하율이 적을수록 화상면적이 축소돼서 컴팩화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화상부하율이 적어질수록 화상면적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화상면적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화상부하율이 너무 커지면 불완전 연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입니다. 자, 그리고 54번을 보겠습니다.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투입하는 1시간 중에서 투입 작업 시간을 40분, 나머지 20분은 정리 시간과 휴식 시간으로 한다. 크레인 바켓트 용량이 4m의 삼성, 1회에 투입되는 시간을 120초, 바켓트 용적 중량은 최대 0.4톤/m의 삼성일 때 폐기물의 1일 최대 공급 능력을 톤/데이로 계산하시오. 자, 소각로는 24시간 연속 가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바켓트 용적의 중량은 최대 0.4톤/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4톤/m의 삼성 곱하기 그리고 바켓트의 용량은 회당 4m의 삼성. 자, 그리고 1회에 투입되는 시간이 120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투입 1시간 중에서 투입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40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단위를 맞춰주는데, hour를 세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그리고 1시간은 60분,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크라는 단위를 데이로 만들어서 단위를 계산을 해주면 768톤/데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이가 있는 대로 순서대로 그 값들을 쭉 곱해서 마지막에 시간 단위를 보정해 준다는 생각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5번에 보면 다이옥신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사전 방지 방법, 그리고 로에서 우리가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발생을 했을 때 후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4번째 처리는 없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시키는 물질의 발화 온도, 함수량, 공급 공기량, 연소기의 형태에 따라서 연소 온도가 변화된다. 연소 온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지금 문제는 연소 온도입니다. 자, 가번. 연소 온도가 낮아지면 불완전 연소가 되고, 그럼 연소 온도가 높아지면 완전 연소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HC나 CO 등이 생성되면 냄새가 발생한다.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HC와 CO죠. 반면에 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오염 물질로서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CO2가 되겠죠. 나번, 연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생성되며 냉각 공기의 주입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연소라는 것은 가장 적정한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연소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연소 온도가 높은 게 완전 연소에 가까워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면 아무래도 오염 물질량이 적은데 우리가 완전 연소의 적정 온도와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만 지면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답은 소각로의 최소 온도는 650도C 정도지만 스팀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경우에서는 연소 온도를 870도C 정도로 높인다. 답은 함수율이 높으면, 함수율이 높다는 것은 연료에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연소 온도가 어떻게 되죠? 물이 있으면 잘 안 타요, 연료가. 자, 그러면 연소 온도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연소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연소 물질의 입자가 커지면, 연소 시간이 어때죠? 입자가 크면 클수록 산소의 투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연소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연소 시간이 길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무래도 함수율이 적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 온도, 이제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연소가 이상적으로 완전 연소에 가깝게 잘 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수율은 낮고 입자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동층 소각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답은 상으로부터 설러지의 분리가 어렵다. 맞습니다. 답은 가스의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낮죠. 답은 미연분 배출로 2차 연소실이 필요하다. 유동층 소각 같은 경우에서는 미연분, 타지 않은 성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타지 않은 성분이 없으니까 2차 연소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도 낮죠. 그만큼 단순하게 장치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아래와 같은 조성을 갖는 폐기물을 완전 연소시킬 때 이론 공기량을 Sm의 삼성 per kg 최적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가연 성분의 조성비 탄소가 40, 수소가 5, O가 10, S가 5, 회분이 40. 자, 우리가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원소 분석을 따라서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원소 분석법에서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죠. 따라서 탄소의 함량 40%니까 0.4, 수소의 함량 5%니까 0.05, 산소의 함량 10%니까 0.1, 그리고 S의 함량 5%니까 0.05를 대입을 하면 바로 4.72 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지면 공식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분자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반응을 시켜서, 완전연소 반응을 시켜서 산소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공기량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9번에 보시면 소각로의 설계 기준이 되고 있는 저위 발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발열량은 두 개가 있죠.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있어요.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폐기물이나 연료를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총 발열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열량이 잡열이거든요. 실제 잡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열 중에서 제일 큰 잡열이 수분의 정발 잡열이에요. 그래서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을 빼주면 저위 발열량이 되고, 그 저위 발열량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열량이거든요. 그래서 소각로를 설계했을 때도 고위 발열량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저위 발열량을 기준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응축열을 제외한 응축열이 정발 잡열입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내의 유기물을 완전 전소시키기 위해서 3T라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3T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T, 템퍼러처, 그리고 타임, 그리고 큐브런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